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강한 공간 조성, 건강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손창호입니다. 예, 먼저 이 건강한 공간,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도시라고 하는 곳은 도시화가 진행된 그 결과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도시화에 따라서 감염병에 좀 취약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향후에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들의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감염병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취약성으로 새롭게 대두됐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것들을 목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2020년 그 초기로 돌아가 보면 주로 뭐 뉴욕이라든가 또 일본은 도쿄라든가 오사카 등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병이 확산됐던 사례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과제들을 좀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 요인으로서 우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는 이 비도시에 비해서는 비교적 젊은 인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 직업, 그리고 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특징들이 있고, 특히나 도시의 가장 또 중요한 강점 중에 하나인 병원과 의료기관, 요양시설들이 집중되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현상 문제가 있고요. 이런 인구 구조가 다른 어떤 서구 사회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어떤 위협 속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팬데믹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2009년도에 H1N1이라고 하는 신종플루라고 하는 감염병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 사실 그 사이에 또 사스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비교적 좀 약하게 지나갔던 측면들이 있었고, 2019년 그리고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병의 시대가 지속적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유행을 해 왔으나 점점 더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그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렸고요. 그리고 이 도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건강 취약성이 있습니다.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취약성 중에 하나가 그 불균등한 분포에 있거든요. 그 불균등한 분포라고 하는 것은 자원의 분포이기도 하지만 인구 구조의 분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이 고소득층 간의 격차,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이런 어떤 인구 구조 간의 격차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 회복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유행, 또 다른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회복력의 주체는 도시가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도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코로나19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으론 비도시에 비해서, 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 비해서 도시가 어떤 측면으로 보더라도 보다 더 유리한 자원의 조건, 환경의 조건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사실 경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체득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2019년도, 2020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우한 지역에서의 코로나, 그 당시에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름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뭐 우한 지역의 뭐 이름 모를, 뭐 원인 모를 폐렴, 뭐 이런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시점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특히나 서울시와 같은 정도의 도시 인프라에서는 그 정도의 유행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에 도시가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강점이 있었습니다.
뭐 위생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그것들을 대응하는 측면에서의 의료의 인프라의 측면도 있었고, 그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의 리터러시 수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대응력이 좀 우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초기,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이제 코로나 환자들의 9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95%가 맞고요. 사실 1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 한 60% 수준. 지금은 사실 대도시, 뭐 비도시, 시골을 가릴 것 없이 전체적으로 유행이 퍼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 본다면 주로 도시에서, 그것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졌다는 것, 코로나19가 유행했다는 것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확산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도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어떤 계획의 역사를 살펴볼 때도 감염병과 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 이제 감염병의 시기였죠. 우리 중세시대 때부터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달려 왔는데, 그 감염병의 위협들을 도시 계획을 바꾸면서 우리가 극복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도시 계획을 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를 초기에는 이 감염병이 터졌을 때 도시를 아예 분리시키고 봉쇄하는 방식을 썼고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방사성의 이제 구조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제 방사형의 이제 구조인 거죠. 초기의 도시의 모형을 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길을 내서 도로를 중심으로 작은 도시들이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그런 이 도시들이 조금씩 확장되다가 그것들이 좀 이어지면서 일종의 약간 이제 불가사리 같은 모양으로 도시들이 확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감염병으로부터 그것들을 예방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의 어떤 틀 내지는 양식이 점점점 바뀌어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19세기 이제 콜레라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되어 있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뭐 공중보건법, 위생법들이 제정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받아서 우리나라도 관련되어 있는 퍼블릭 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와 제도들이 정비됐던 19세기, 20세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우리가 종합적인 의제로서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저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과 건강이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직장으로 나오고, 또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운동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저녁 때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전체적인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던 도시의 요소와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인 의제로서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저는 도시계획과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는 SDG의 지표들도 그렇고, WHO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유럽 WHO 건강도시 이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서울시가 속해져 있는 WHO AFHC가 있습니다. 이 AFHC에 많은 도시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만, 특히나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 또 AFHC의 또 운영위원 도시로서 또 서울시에서는 강동구가 또 활약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유엔에서 얘기하는 지표로서의 중요성도 있고, WHO가 얘기하고 있는, 또 건강도시가 얘기하고 있는 설계로서의 측면, 이 두 가지의 측면을 같이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의 어떤 중요한 이제 자산으로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 계획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요소에 반영하고 중장기 계획에 담음으로써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로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인 예시를 좀 보시면 도시 환경과 건강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 환경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도시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서울시라고 하는 이제 큰 땅덩어리를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상업 지역이 많고 혹은 직장 거주지들이 많은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런 뭐 빌딩은 많지 않은데 아파트들만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내리면 그런 것도 없는데 공원이 많다거나 또 산이 많다거나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후죽순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다 토지이용 계획에 맞게, 도시계획에 맞게 이것들이 설립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거의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에는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한 공간을 생각해 보면, 예컨대 우리 학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실 저만 해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한 반에 이 학생들이 한 50명, 60명 이렇게 되던 시절에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있는 친구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책상의 내 공간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고, 그 공간을 차지하고자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아웅다웅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는데요. 이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차지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다시 말하면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체 활동량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토지 이용 혼합도가 높을수록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서울시에는 어쩌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토지의 이 토지 이용의 목적이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고, 한 공간에서 쇼핑몰과 주거지 그리고 상업지, 뭐 직장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균등하게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한번 이제 미국과 같은 혹은 다른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주거지가 있고, 사실 주거지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흔히 뭐 코스코나 뭐 이런 대형 마트에 가려면 차를 타고 또 한참을 나와야 그런 마트에 갈 수 있고요. 또 혹은 또 우리가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외식을 하거나 혹은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간단하게 펍에 가려고 하더라도 주거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으로 가야지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 과정 속에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당연히 그 이동 수단은 차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지와 상업지를 많이 분리시켜 놓으면 분리시켜 놓을수록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토지 이용의 혼합도가 높으면 긍정적인 이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를 얘기할 때도 막 숲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어떤 그 거주지의 뭐 브랜드 어떤 가치를 높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실증적으로 분석했던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서울시에 있는 공원, 특히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운동이 가능하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한 정도 수준의 공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건강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린 환경이 있죠. 근린 환경 역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트니스 센터나 기타 상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이 피트니스 센터와 같이 건강에 아주 직접적인 목적, 그러니까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근접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흔히 그냥 쇼핑을 하는, 그냥 오늘은 그냥 한번 아이 쇼핑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나가 보는 그런 쇼핑몰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을 늘려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서울시에는 참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동과 서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연결이 되는 다양한 자전거 도로들이 있는데요. 그런 도로들의 연결성 그리고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인도들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도시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환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강도시를 조금 더 우리가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 건강도시는 그 정의에서 혹은 그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물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중요한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것들을 실현하는 장이죠. 그 실현하는 장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되고요. 지역사회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도시가 건강도시의 두 번째의 특징이자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시민들의 상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그러한 도시들을 건강도시라고 우리가 WHO에서 명명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스페시픽하게는 구체적으로는 WHO가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얘기하기보다는 건강도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도시이고 그 안에서 지역사회 자원들이 확장되고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도시인가 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표를 보시면 어떤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질병 치료라고 하는 전통적인 어떤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건강 증진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건강 결정 요인입니다. Determinant of Health죠. 건강 결정 요인 내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결정 요인적 접근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102개의 건강도시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서울특별시와 그리고 25개 자치구, 25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서울시는 총 26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시의 건강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는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에 유리한 거냐, 도시의 환경이 건강에 더 유리할 것이냐, 어쩌면 불리한 요소들이 더 많을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단언컨대 도시는 건강에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비도시 그리고 서울과 비서울을 비교해 보면 그 지표로서 건강 지표로서 바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에 계신 분들의 건강 수준은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도시에 계신 분들의 건강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텐데요. 먼저 긍정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시라고 하는 대도시를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의료 서비스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그리고 그 자치구에 있는 보건소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동주민센터의 어떤 간호 인력들 이런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인력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것들에 대한 이해력과 문해력이 높으시고요.
그리고 청결한 위생, 그리고 거주 환경, 또 그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거주 환경에 대한 이 질에 대한 욕구도 매우 높으시고, 또 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높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이 지하철, 그리고 이제 버스 노선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간의 이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또 서울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KTX나 SRT나 또 GTX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보다 더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상쇄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보시는 것처럼, 물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있지만 그것들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대기오염으로부터의 어떤 취약성이라든가, 혹은 여름철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폭염, 또 그로 인한 또 열섬 효과로 인한 우리가 온열 질환, 뭐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건강 위해 식품에 대한 접근성도 도시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측면들도 있고요. 또 많은 오피스가 있다 보니까 좌식 생활이 생활화되는, 몸에 체득화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해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서울은 상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도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추세 속에서 이격돼 있지는 않고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우리가 단절된 관계망도 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최근 겪고 있는 신종감염병이라고 하는 감염병으로부터의 위협, 사실 감염병으로부터의 위협이라고 하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구 밀도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인구의 이동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밀도와 이동량이 높은 도시에서 이 감염병에 대한 확산이 더 빠르게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물이고요. 또한 각종 사고나 상해, 뭐 교통사고 등도 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WHO에서 정의한 건강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건강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도 역시 정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11가지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앞서서 강조드렸었던 물리적인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특히나 거주하고 있는 거주의 질을 포함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 그러니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고 있고, 또한 건강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구성원 간의 협력이 잘 되고 있는 도시. 네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사실 이제 참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건강도시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참여의 그 수준, 어떤 참여의 레벨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의제를 만들어내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도시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번째가 모든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어떤 물이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우리가 직장,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소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의 접근성, 그리고 그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이 2가지가 이 담보된 도시. 7번째는 이제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고요. 8번째는 역사,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 도시를 얘기하고요. 9번째는 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도시의 제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 특히나 이게 사실 유럽의 건강도시와 아시아의 건강도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유럽의 건강도시는 그 시작 자체가 지역사회, 어떤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또 NGO, 시민들을 중심으로 건강도시들이 많은 발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시아의 건강도시들은 주로 그 도시가 중심이 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각 지역의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건강 도시를 이끌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행정력이 뒷받침되는 건강 도시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좀 특징으로 지금 들어와져 있고요. 또한 공중보건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시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사실 이 시민에 대한 건강 수준이라고 하는 건 WHO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강 도시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WHO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이 헬스라고 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골 역시도 건강 수준의 향상,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그 과정 속에서의 형평성의 달성,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11가지 정도도 아마 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제 제가 연구를 했던 연구 사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를 사례로 했고, 서울시의 강동구라고 하는 도시를 사례로 했고요. 이 강동구의 건강도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제가 했었던, 저희 연구팀이 제안했었던 것은 크게 4가지의 달성 목표와 11가지의 어떤 큰 대주제, 그리고 28개의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도시 설계 구성 요소, 그리고 75개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서 그것들을 제안했던 바가 있습니다. 보시면 예시를 그냥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건강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건강도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건의 영역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대기의 질, 다시 말해서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배출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보건의 영역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건 쪽에 있는 영역에서 규제에 대한 영역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배출량을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 배출된 이 공기오염 농도를 체내에 축적되는 그 농도량을 좀 줄여내는 방식으로 건강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다양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주거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웠어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여기에 그 전 과정을 담지는 못했는데, 이 전 과정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혹은 대기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반문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좋은 자연 환경을 보고 싶었는데 그게 미세먼지 때문에 뿌해져서 그것들을 못 봐서 우리가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그것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 기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정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큰 도로들, 이 큰 도로들 있죠. 여기선 제가 굳이 도로는 이제 6차선 정도로 제가 도로를 정의를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큰 도로 주변에 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다 더 취약계층인 이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의 아토피 유병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근거로서 만들어내고, 그 근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비교적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 중에서도 주거 지역들은 우리가 별도로 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이런 원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게 여겨지는 지역을 미세먼지 고농도 구역으로 지정한다라고 했고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큰 도로를 주변으로 했는지, 왜 큰 도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발생 원인이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집에서 어떤 조리를 하게 되면 뭐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막 웃고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실 텐데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대륙을 넘나드는 미세먼지도 있죠.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국내까지 이렇게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의 미세먼지, 특히나 전체 미세먼지량의 한 30% 정도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큰 도로를 중심으로 이 주요 구역들을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6차선 이상 그 큰 도로변 주변에서 약 한 150m 이상에서의 지역들, 150m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냥 써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도로 미세먼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이 한 150m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정의를 내린 후에 제안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요. 3층 이하의 높이라고도 제가 명확하게 또 제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에서의 비산먼지에 비산할 수 있는 높이가 보통 한 1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10m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약 아파트 3층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3층 이하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차량 통행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를 뭐 제가 강력하게 법적으로 혹은 뭐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다양한 설비를 통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을 좀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고농도 구역에 클린로드를 설치한다면, 클린로드라고 하는 건 이런 건데요. 도로에 우리가 물분사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한여름에 보면은 이렇게 살수 차량들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고, 도로에 이제 중앙선을 기점으로 상시적으로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다면, 우리가 여름철에 폭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미세먼지를 줄여내는 효과도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녹지는 이제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를 그대로 흡착하는 것이 또 녹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를 비교적 10m 정도의 가로수는 어느 정도 식재하고, 그것들에 대한 전종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제가 이 안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시 설계라고 하는 도시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를 바꿔볼 거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건강도시를 만드는 어떤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건강도시가 추구했던 여러 방향성들 중에서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앞서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력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울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건강도시에 대한 기반이 취약했다라고 제가 명시한 이유는, 사실 모든 도시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건강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없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고요. 또한 구정계획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도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건강도시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강도시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고 지금까지의 실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얘기했던 감염병 대응과는 약간의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려면 사람들이 막 움직여야 돼요. 막 운동하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감염병에 대한 확산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 간의 이동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돌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건강도시가 기존에 하던 건강도시는 그냥 무조건 많이 움직이면 좋은 거고, 사람들 간의 이동, 도시 간의 이동이 무조건 많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를 맞아 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어떤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도시를 담당하는 어떤 우리의 이제 행정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서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신체 활동량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건강도시의 전담 부서들이 했었던 그 활발한 활동에 비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나타났었던 활동들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었던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특히나 국제 도시 간의 어떤 참여와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좀 저조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앞서서 혹은 다른 강좌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그 자국 내에서 그 도시 내에서의 환경과 양태를 바꿔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역학관계도 많이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까지 많은 교류가 있었던 이 국가 간의 교류들이 단절되는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도시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았고요. 또한 기존에 있었던 앞서서 제가 유럽에도 관광도시 네트워크가 있고 아시아에도 관광도시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맹체를 중심으로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이 아주 협력적인,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이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나라고 하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부문 간의 협력이 역시나 좀 취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한 이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이 접근이 약했다는 측면들이 있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의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고 이 선제검사라든가 혹은 우리가 항원항체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에 많은 역량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공중보건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보건소가 그 전면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또 건강도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다 더 포괄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로 인해서 보건소의 다른 기능들이 또 멈추게 되는 측면들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건강도시라고 했을 때 그 건강도시는 또 감염병에는 취약성이 없는가 그리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취약성이 없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것들을 돌이켜본다면 지금까지의 건강도시는 다소 취약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의 건강도시는 보시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고령 사회, 저출산 고령 사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 구조는 지금까지 변화했던 것처럼 만성질환 중심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망 원인을 얘기할 때 사실 치매를 넣지 않고 얘기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2000년도가 지나면서 특히나 2010년이 지나면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망 원인의 굉장히 높은 순위로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고령 사회에 맞춰서 질병 구조가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도시가 갖고 있는 취약성인 건강 취약계층, 그들이 또 고립되어가는 그런 측면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건강 위해 환경 측면에서 건조 환경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 built environment인데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건조물은 대부분 다 이 건조 환경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조 환경이 비교적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대기 오염에 대한 취약성이라든가 우리가 서울이 과거에 비해서 서울의 인구가 줄었다고들 많이 얘기하죠. 서울의 인구가 1000만 인구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구는 1000만이 깨졌지만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외곽 지역에서
서울로 몰려드는, 뭐 그것이 뭐 직장이 됐건 혹은 뭐 쇼핑이 되었건 뭐 의료가 되었건 어떤 목적이든 간에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는 전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구 밀도도 지속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강도시 추진 방향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 없습니다. 신체 활동에 대한 증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 증진과 질병에 대한 예방, 그리고 앞서서 질병 구조가 변화했던 것처럼 그 예방과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질 요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위협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 기후변화로부터 강한 이 건강도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었던 것처럼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사회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키워드가 아니게 될 어느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무렵은 아마도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건강으로부터 비교적 대응력이 강한 도시를 만드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를 얘기했을 때, 그리고 기후변화를 얘기했을 때도 역시나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설계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건강에 친화적인, 사람들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방향성으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궁극적으로 서울시 그리고 도시가 갖고 있는 회복력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어떤 새로운 비전과 그 전략, 그 방향성과 목표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다음 건강도시는 감염병으로부터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라고 하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목표들, 신체활동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그리고 감염병 대응력의 강화, 정신건강, 심리지원체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참여와 협력을 강조한 이 5가지 측면으로 목표가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요 과제 역시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사실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체활동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강화 측면에서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행 친화 그리고 신체활동에 대한 증진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아주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스마트 헬스입니다. 이 스마트 헬스를 저는 건강도시에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스마트 헬스를 건강도시에 접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전적인 예방 측면에서의 건강도시도 구현이 가능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측면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의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헬스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서울이 갖고 있는 또 취약성인 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우리가 지역적으로 공원에 대한 균등성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들이 이 공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지에 대한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다면 공원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물론 그것들이 일정 부분은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공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예컨대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들을 어떤 가드닝을 하거나 공원화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공원, 부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오픈 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또 소음공해라든가 빛공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새롭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고령화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또 치매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거나 커뮤니티 케어를 보다 더
가속화시키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참여할 수 있는 비단 이것은 건강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다 포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뭐 원격 진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워딩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 원격 진료가 됐건 이 스마트 헬스가 되었건 어떤 용어를 쓰던 간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비대면의 건강관리 내지는 비대면의 진료가 일정 부분은 우리가 실험적으로나마 그리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감염병 대응력과 관련돼서는 이 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주로 많이 넣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이것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정신건강과 심리지원 체계에 대한 말씀을 보다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아직 뭐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언제 끝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을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었다 안 됐었다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잃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 혹은 내 가족 그리고 내 뭐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될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그 대상이 어린 아이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또 취약해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직업을 잃게 되었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어떤 가정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되었었던 또 뭐 많은 또 젊은 여성분들 뭐 이런 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정신건강적인 측면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후변화의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후변화의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들이 도시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건강 도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을 개선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 어떤 책무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고 나서 그것들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도시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앞서 말씀드렸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이렇게 스마트 이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또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이 작게나마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지역사회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받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와 관련돼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만 우리가 건강도시의 측면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도시는 이 시민들의 요구를 비단 내가 어떠한 질병에 대한 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접근성 이런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요소에 대한 니즈 파악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앞서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다양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니즈를 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니즈들이 파악되고 나면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시 설계와 정책에 담는
그런 기전과 그런 이 메커니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민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방식으로 향후의 건강도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헬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의 개선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저에 항상 염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향후에 이 감염병 그리고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 또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